최근 들어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이 중동 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16일 이스라엘 군은 대규모 전투 상황을 가정해서 지상군과 전투기, 군용 차량 등이 동원된 5일간의 특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훈련 장소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973년 용키푸르 전쟁 당시에 적의 위협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엄청난 희생을 당했었던 뼈아픈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위험에 대한 경계와 선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이스라엘의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정말 이란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선제 공격을 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인지 그 예상 시나리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국토의 면적으로나 인구 면에서 그리고 군사력 면에서 훨씬 월등한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었습니다. 공격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란 바로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적들로부터 자국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 또는 그런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또는 동맹국가가 뭐라고 하든 그것과는 상관하지 않고 여지없이 먼저 공격을 해서 애당초 위협의 빌미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미 자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선제 공격을 감행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죠. 시나이 전쟁이라 불리우는 2차 중동 전쟁도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를 향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또 6.1 전쟁이라 불리우는 3차 중동 전쟁 역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81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오시라크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바벨론 작전이라는 이름의 선제 공격으로 이라크 원자로를 완전히 파괴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이스라엘은 또다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데이르 에조르 지역에 있던 원자로를 폭격했었죠. 이 공격은 고정관념 탈피 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펼쳐졌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때 공격 화면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3월 21일 공개했습니다. 2018년은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2018년 5월 8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에서 이란의 정예혁명수비대 소속 부대의 무기고와 로켓 발사대를 타겟으로 미사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9명이나 숨졌죠. 이때에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누구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반드시 7배로 보복을 할 것이며 누구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준비한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선제 공격은 전쟁의 형태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이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던 이란인 핵 과학자들이 이란으로 귀국해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하려고 하자 이스라엘은 2010년 이후 적어도 4명의 이란 핵 과학자들의 암살을 직접 했거나 또는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서 핵을 만들려는 핵 과학자들을 제거해서 아예 그 계획을 처음부터 시도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건들은 완전히 조사된 적이 없으며 이스라엘은 이 표적 살인에 대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선제 공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국이 겪게 될 희생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예방 공격이라고도 불리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보가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거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선제 공격을 해온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대상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었고 또 그에 따른 공격 준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왔었습니다. 2007년 1월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는 익명의 군사 소식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술 핵무기를 이용해서 이란의 핵시설들을 공습해서 파괴하는 비밀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8년 6월 20일 이스라엘은 이란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때에도 F-15, F-16 전투기 100대 이상이 동원되었다고 하죠. 2012년 3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이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외교와 제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다며 대이란 선제 공격의 가능성을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선제 공격이란 당연히 군사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2013년 10월 15일 욤키프르 전쟁 40주년을 맞이한 행사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적들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위험의 징후를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제 공격의 선택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전략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너무 늦게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불하게 될 피해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란을 향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으며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고 공공연히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요즘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차례 선제 공격을 공언해 왔던 이스라엘, 그리고 언제든지 이란을 향해 공격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스라엘. 과연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정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큰 전쟁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공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게 될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할 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라는 것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와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 등이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그 예상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으로 직접 날아가서 이란의 핵시설을 본격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핵시설은 현재 이스파한, 나탄즈, 아라크, 부쉐르, 포르도 등 여러 군데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을 동시에 공격해서 핵시설을 영원히 복구할 수 없도록 완벽히 파괴시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잠수하면서 발사되는 크루즈 미사일과 이스라엘 본토에서 발사되는 제리코2, 제리코3 탄도 미사일 공격이 동시에 진행되며 사이버 전력을 이용한 전자전도 병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작전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날아가려면 주변 아랍 국가인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과하거나 멀리 터키의 영공을 통과해서 이라크로 날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들 국가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위해 영공 통과를 허락해 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란 물리적으로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핵시설을 공격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요르단 상공을 통과했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F-16 전투기 8대와 F-15 6대 모두 14대가 동원되었었는데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요르단의 상공을 통과할 때 요르단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약 30m 높이의 최저공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조종 기술은 최고의 조종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 중에 아랍어를 잘하는 조종사들만 선발해서 전투기를 조종했기 때문에 요르단의 공군 관제탑에 발견되어도 우리는 훈련 중이라는 말을 아랍어로 교신을 해서 요르단의 관제사들도 깜빡 속여서 별탈 없이 통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은 또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난 2018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을 통과해야 한다면 이스라엘의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란의 핵시설까지는 직선거리가 약 1600km에 왕복거리가 32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투기는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운항거리는 약 15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투기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을 직선거리로 날아가서 이란의 핵시설에 미사일을 쏟아 부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이스라엘은 현재 하늘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공중급유기를 5대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시가 바쁘게 날아가서 미사일을 쏟아 부어야 하는 전투기가 하늘에서 기름을 주유하며 전투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있을까요? 2012년 3월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 북부 국경에 접한 아제르바이잔 정부로부터 옛 소련 시절 전투기 비행장 4곳 중에 한 곳에 대한 공군 기지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군이 유사시에 아제르바이잔 영공을 통해서 이란에 출격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행장에서 이란의 핵시설까지는 약 700여 킬로미터로 거리가 이스라엘에서 출격할 때보다 거리상으로 절반이나 줄어든 셈이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주력 전투기인 F-15나 F-16의 기지와 지원 부대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전투기는 기름을 가득 싣지 않아도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기름 대신 무기들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은 2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당국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지만요. 런던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미국의 핵 확산 반대 비정부 기구인 핵위협 방지 이니셔티브는 이스라엘이 제리코 2호와 제리코 3호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수를 약 200여 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리코 2호는 사정거리 1300km에 1000kg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연료 주입 과정 없이 곧바로 발사 버튼을 누르기만 한다면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제리코 3호는 사정거리 11,500km에 1000kg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핵 잠수함은 돌핀급으로 3척을 보유하고 있죠. 2000년 시험 발사에서 핵탄두 200kg을 싣고 1500km의 사거리를 날아가는 데 성공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이른바 이란 엔테베 작전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죠. 1976년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서 이스라엘 특공대가 팔레스타인 납치범들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해낸 엔테베 작전을 본뜬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특수부대인 사이렛 메트칼의 소수 정예 요원들만 이란으로 들어가서 핵시설을 폭파하는 것이죠.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시설까지 접근하는 모든 방법이 최신의 정보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철저한 보안과 제일 중요한 속도전이 있어야 되죠. 물론 C-130 수송기를 이용해서 특수부대원들을 인근 지역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란군의 방어벽을 또 뚫어야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시나리오일 뿐 현실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되기 때문이죠. 2018년 1월 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 20여 명이 적국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 비밀창고 건물에서 경보장치를 조작하고 또 토치를 이용해서 2개의 철문을 뚫고 극비군고의 잠금장치를 해제시킨 다음 그 속에서 이란의 핵 개발 관련 문서 5만 페이지와 CD 163개 모두 500kg의 극비 자료를 단 6시간 반 동안에 빼내서 탈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이 작전은 전 세계에 알려져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사드의 실력에 놀라움과 감탄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거 엔테베 작전을 성공시켰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모사드의 정확하고 철저한 작전 능력을 갖춘 이스라엘 입장에서 몇몇 특수 요원들이 이란의 핵시설로 침투해서 파괴시키는 일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핵심 지도부만 골라서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 공격,
디캐퍼테이션 스트라이크에 나서는 방법입니다. 이 작전에는 공중폭격 및 특수부대 공격이 함께 병행될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이 방법은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참수 공격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자극함으로써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있게 되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종류의 예상 시나리오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해 보았는데요.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에 미리 통보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세 가지 경우 모두 공통점들이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2013년 3월 내부의 조망 인터널 룩이라는 이름의 워게임을 2주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나섬과 동시에 미국을 공범이라고 간주하고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함정을 미사일로 공격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공격으로 미군이 200여 명 정도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서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미군의 이스라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란이라고 공격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이란의 군사력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란의 정규군은 육군이 35만 명, 해군이 18,000명, 공군은 5만 2천 명 정도입니다. 이 정규군 42만 명 외에도 혁명수비대 12만 5천 명이 또 있지요. 혁명수비대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 이후 발족된 정예 부대로 국경 수비와 치안 유지 등 국가 안보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1,700대의 전차와 장갑차 6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전차로는 이란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최신형 줄피카 전차 100여 대를 비롯해서 미제 M60 전차와 러시아제 T-54, T-55, T-62, T-72 전차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 3척, 구축함 3척, 쾌속함 2척 등을 보유하고 있죠. 이란은 최근까지도 대다수 함정이 노후하고 신식 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아 전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자 2007년 잠수함과 구축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F-14, 미구 29, Su-24, Su-25 등 281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상대방의 항공기를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는데 저공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해서 약 100대가 출격할 경우 그중에 60여 대가 이란에 의해서 격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이란의 군사력 또한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미국은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란을 향해 보복전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시설 복합단지가 있는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 디모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의 활약으로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들은 공중에서 폭발해버리는 등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모의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가공센터가 있는 압콰이크를 미사일로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게 되고 시리아의 이란 기지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8일 만에 끝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이룰 수 있다는 가상의 예측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정말 가상의 이야기로만 남겨지고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겠죠.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약 1년 반 동안 제3성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인터뷰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강 유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유브라데 강은 현재의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강은 그 길이가 2781km나 될 정도로 길고 4개의 나라를 거쳐 흐르고 있습니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4개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엘람이고 엘람은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하면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면서 일어나든지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 이 전쟁은 어제 일어났어야 할 것이 오늘 일어난 것에 불과하며 또 오늘 저녁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면 내일이라도 그런 뉴스가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소식이 이렇게 지금 점점 우리의 귀에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전쟁이 과연 얼마나 서로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지 아니면 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단 며칠 만에 소강 상태가 될지 그것은 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소식이 최근 들어 점점 계속해서 그리고 자주 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